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청과 호남, 경북 일부 지방에 밤사이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150mm가 넘는 호우가 예보돼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자유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며 양국 관계를 빠르게 회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패전 기념일을 맞은 일본의 현직 강요들과 유력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면서도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경찰관이 시중은행에서 환전한 미국 달러화에서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위조 지폐 유입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60여 년 전 북한에 살던 소년이 북파 공작원에 의해 남측으로 끌려와 평생 감시를 받으며 살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의 사과와 가족 상봉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한 달 사이 8배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오늘 휴가철 변수 등을 새로운 유행 정점 예측치를 발표합니다.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모더나사의 오미크론 변이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의 타이완 방문에 항의하며 군용기와 해군 함정을 대거 동원해 타이완 인근에서 실전 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 의원단은 차이잉원 총통 등을 만나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오늘 국회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국제 공조를 주제로 연설합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네, 폭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긴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과 전라, 경상도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 등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주로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딘가요? 정체전선은 밤사이 남하하면서 충청, 전라, 경상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당 6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린 충남 논산시엔 오전 1시 4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12시간 강우량이 180mm를 넘을 거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충남 다른 지역도 3시간 강우량 60mm, 12시간 강우량 110mm 이상이 예상되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요. 충남 서천군,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엔 오늘 새벽 0시 전후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과 진안군엔 오전 3시 45분 기준, 전주 김제시, 무주 부안군엔 오전 3시 55분 기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많은 곳은 시간당 60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북 군산시, 익산시는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고창군 정읍시는 오전 2시를 기준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순창, 임실, 장수군과 남원시가 호우주의보 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네, 지금은 정체전선이 더 내려가면서 전남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죠.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체전선은 더 내려가 전남 지역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전 3시 반을 기해 전남 장성, 무안, 한평군 등 지역까지 호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경북에선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에 오전 2시 반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은 더 남하해서 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북부를 제외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30에서 100mm입니다. 많은 곳은 남해안 지역에 1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지난주부터 이어진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추가로 내리는 비에 산사태나 침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 저지대와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 위험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충청과 대전 지역에도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YTN에 많은 제보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청주시 복대동 번화가 일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먼저 도로가 물에 잠긴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에서 지금 촬영된 영상으로 보이는데 이 SUV 차량 바퀴 중반까지 물이 잠기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아직 침수된 차량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주 허리 높이까지 이 일대가 물에 잠긴 적이 있어서 걱정된다고 시청자 이충환 님께서 제보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16일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촬영된 영상입니다. 대전 중구 태평동 유등천 일대 아파트 현장인데요. 유등천 일대로 침수가 강한 폭우가 내리는 상황이고요. 도로가 잠기거나 침수된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둥 번개가 많이 치는 상황이고요. 영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도로 가로수 주변에 보면 빗발이 거세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남 청양군 장평면 일대의 폭우 상황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익명의 시청자께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어젯밤 11시 정도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강한 빗발이 지금 쏟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나무의 상태로 봤을 때 강한 비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보된 영상을 보내주신 분이 축사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최근 비로 축사 한동 지붕 등이 내려앉은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에 다시 강한 비가 내리면서 걱정이 많다면서 시청자분께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부여와 청양에서는 광복절 휴일에도 응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군 장병과 공무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힘을 보탰지만 복구 작업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큰 비에 수재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마을입니다. 중장비로 폐사한 소를 옮기고 밀려든 토사를 치우기 위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도로 주변에는 여전히 커다란 나무와 돌덩이들이 가득합니다. 또 다른 마을에는 군 장병이 투입됐습니다. 집안은 장비 진입이 어렵다 보니 흙과 돌덩이를 삽과 수레를 이용해 일일이 퍼나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 내부에 토사물이 들어와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장병들이랑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도로까지 끊긴 마을. 중장비들이 흙을 쌓아 임시도로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무원들도 침수 피해를 본 농민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밀려든 숲풀 더미를 치우고 또다시 침수되지 않도록 물길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일손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멜로는 그대로 매달려 있고 토사가 밀려든 노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도움은 주고 있지만 현재 피해 면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토사에 떠밀려온 고추 건조기가 인근 밭에 그대로 처박혀 있고 밭작물도 모두 못 쓰게 됐습니다.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수해 피해를 본 주민들은 걱정이 더 앞섭니다. 수도하고 물, 전기 이게 제일 급해요 지금. 지금 나오지 않고 지금 물도 쓰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충남에서 221건의 시설물 피해와 345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부여와 청양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집중호우로 충남 부여에서 실종된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어졌지만 2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 수색 작업에는 소방과 경찰, 군 장병 등 구조 인력 439명과 헬기와 드론 등 장비 28대가 투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백마강까지였던 수색 범위를 금강 하구뚝까지 넓혔지만 실종자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작업은 오늘 오전 9시 다시 시작됩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담대한 구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엔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치와 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 역시 준비해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처음 언급된 담대한 계획. 지금까진 북한이 더는 핵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 담대한 제안을 하겠다는 기본 틀만 공개됐는데 구체적인 구상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과 함께 발전소와 송배전 설비, 항만과 공항 등 인프라 구축, 농업 생산성 향상과 병원과 의료체계 현대화 등 민생 개선, 또 국제 투자와 금융 지원 같은 경제 개발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하 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활용하고 반대급부로 식량을 지원하는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이나 보건의료와 식수, 위생, 산림 등 민생 개선 시범 사업은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도 조건 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유엔 제재에 대한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경제 협력 방안부터 발표했지만 군사와 정치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은 오늘부터 가동된다는 말로 사실상 공을 북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앞서 북한 매체는 최근 남측의 담대한 계획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을 적당히 손질해 다시 꺼내든 것에 불과하다며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등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다음 주엔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한미 연합 연습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면서 경제와 안보, 사회와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광복절을 축하하는 메시지에서 두 나라의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각 15일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거의 70년간 철통 같은 동맹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증진해왔다며 양국 관계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길 고대한다며 영내와 국제사회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에 함께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례적으로 경제 분야에도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 자유와 혁신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공분야 긴축, 구조조정,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약속했는데 그만큼 심각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첫 경축사에서 취임 전부터 일관되게 강조한 재정 건전성 확립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공적 부분의 긴축과 구조 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기초생활보장 강화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양극화 심화를 꼽고 도약과 혁신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이전 정부의 뼈아픈 실책이었던 주택시장 안정화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또 집중호우와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금융 지원을 하고 기후변화와 팬데믹 위기를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보호시설 청년 자립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광복절 축사 3분의 1가량을 경제 문제 언급에 할애하면서 민간 기업들에 대한 혁신 지원을 약속하자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간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며 신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천명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회적 지원 강화 방침이 실제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한일 관계 우호적 복원과 북한 비핵화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담은 담대한 구상, 그리고 서민 주거 불안 해소와 장애인 정책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 이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를 강조한 데 대해 양두구육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면서 공허한 자유의 가치 말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미래 비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호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회피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면 국민께서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패전일을 맞아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기시다 총리는 공물을 보냈고 현직 강요들도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참배를 놓고 침략 전쟁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사과와 반성 대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이 패전한 지 77년,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강요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민당 정조 회장을 지낸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 장관과 아키바 부흥 담당 장관입니다. 国策に準じられた方々の御霊に尊崇の念を持って感謝の誠を捧げてまいりました。
기시다 총리는 직접 참배하는 대신 자민당 총재 명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요뿐 아니라 하기우다 정조 회장 등 집권 자민당 주요 인사들도 이른 아침부터 참배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야스쿠니 참배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등 피해국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침략 전쟁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どの国であれ、国のために命を捧げた方々に尊崇の念を表することは当然であります。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사과와 반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積極的平和主義の旗の下、国際社会と力を合わせながら、世界が直面するさまざまな課題の解決に全力で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침략 전쟁으로 인한 강제동원과 위안부 등 엄연한 현안들도 일본 정부는 한국이 풀리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조만간 한국 법원이 강제동원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관계 개선을 강조했지만 현안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현금화 전에 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일본은 한국 정부의 해결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양국 관계는 큰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내고 현직 강요 등 주요 일본 정치인들이 잇따라 신사를 참배한 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류를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서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어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책임을 다하는 대신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광복절인 어제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 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이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엄정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한 일본 정계 요인의 부정적인 움직임은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태도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고 중국은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엄정한 입장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송파구가 구청과 주민센터 등에 내건 77주년 광복절 기념 현수막에 74주년 건국절도 함께 명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은 자신의 SNS에 77주년 광복절과 74주년 건국절이 함께 쓰인 현수막을 송파구청 앞에 내건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1945년 8.15 해방은 3년 뒤인 1948년 8.15 건국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미군정 시대를 벗어나 드디어 주인이 된 건국절이 광복절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건국절은 정부 공식 기념일이 아닌데다가 진보 진영에서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 적통성을 부인하는 거란 반발이 일고 있는 만큼 공공청사 현수막에 명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환전한 달러 가운데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를 환전하려다가 낭패를 겪은 전직 경찰관은 은행 직원의 범행을 의심하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여행에 앞서 환전을 위해 지난 3월 시중은행을 찾은 퇴직 경찰관 50대 A씨. 통장에 있던 예금 가운데 100만 원을 달러로 바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도 2,000달러를 환전한 A씨는 여행을 마치고 남은 돈을 우리 돈으로 바꾸려다가 환전을 거절당했습니다. A씨가 가져온 달러 가운데 100달러 지폐 7장이 위조 지폐였습니다. A씨는 여행 중 누군가로부터 100달러 지폐를 받았거나 교환한 사실이 없다며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지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은행의 환전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환전을 하면은 외화 환전이라고 기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 인출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A씨가 환전 당시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입니다. 2,000달러를 환전한 영수증과 금융거래 기록은 A씨의 명의와 거래 금액 등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우리 돈 100만 원을 환전한 영수증에는 이름과 계좌번호가 빠져 있고 고객 등급과 거래 금액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환전 당시에는 지급하지 않았다가 위조 지폐가 발견되고 나서야 A씨에게 보내왔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100만 원을 환전할 당시 위조 지폐가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은행 측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지폐 개수기를 통해 위조 여부를 감별한 뒤에 지급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또 100만 원을 환전한 영수증이 실제 금융 기록과 다른 건 은행원의 업무상 실수라며 위조 지폐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러를 바꿔치기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00달러 위조 지폐가 어떤 경로로 시중에 들어왔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66년 전 북측에서 살던 소년이 북파 공작원에 의해 남측으로 끌려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가족들과 생이별한 후 평생 감시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80이 넘어서야 국가가 강제로 납치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난 1956년 10월 북한 황해도 용현군 해안가에서 동생 4명과 살고 있던 19살 김주삼군 집에 낯선 복장을 한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측에서 침투시킨 북파 공작원들이었습니다. 동생들하고 자고 있는데 여기 국방군이 총 들고 들어와서 내 동생들은 어리니까 그만두고 나만 이제 크니까 나만 데리고 왔지. 총 들고 들어왔어요. 목선에 태워져 백령도와 인천을 거쳐 도착한 곳은 서울 오류동의 공군 25첩보대. 한국전쟁 중에 창설된 곳인데 서해 5도를 통해 공작원을 북한으로 침투시키는 임무를 맡았던 부대였습니다. 부대 공작원들은 김 씨에게 황해도 주변의 큰 다리를 포함한 지형 정보와 인민군 부대 위치 등을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무려 1년 동안 진행된 조사가 끝난 뒤에도 김 씨는 다시 3년 동안 부대에서 보수도 없이 잡일을 하거나 차량을 고치면서 노역해야 했습니다. 북쪽에다 대고서 설명을 붙잡고서 소리 안 내고 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여러 번 봤어요. 1961년 4년여 만에 부대 밖을 나서는 24살 김 씨에게 주어진 건 대한민국 국적과 부대 주소로 된 새 호적 등본. 낯선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했지만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의심받았고 평생 족쇄와 다름없는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우스에 살았어요. 거기다 이제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어떤 형사는 신발 신고 방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훑어보고 그랬거든. 김 씨처럼 북에서 남으로 또는 남에서 북으로 강제 납치된 주민들이 다수 있다는 증언이나 논문이 있긴 하지만 그 규모가 제대로 파악된 적은 없습니다. 상호 이렇게 침투를 해서 또 납치를 한다든가 이런 공작들을 벌인 사례들이 다수 있었을 거로 짐작이 되고 김 씨는 60여 년이 훌쩍 지난 재작년에야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납치됐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진실화해위원회를 찾아 진실규명을 요청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1년 3개월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등을 통해 북파 공작원 출신 군인이 국가에 제출한 서면 등을 확보한 결과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 국가의 사과와 김 씨에 대한 명예회복, 북한 가족과의 상봉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지금도 저녁에
밤을 꼬박 새울 때 있어요. 그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지금도 밤을 꼬박 새워요. 가족이 만날 수는 없으니까. 85살 노인이 된 뒤에야 납치 사실을 인정받은 김 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공군 공보정훈실 정모 장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 뒤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과 공군 참모총장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 씨가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했고 증거 자료와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중사와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의 중대 범죄고 특검 조사 과정에서 정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군인권센터에 넘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관련 녹음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김모 씨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포스코가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 이후에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2명을 추가 징계했습니다. 포스코는 6월 이후에 직장 내 성폭력 등에 대한 내부 신고와 조사를 거쳐 성희롱과 관련된 포항제철소 직원 2명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징계 처분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회원들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협박한 대한변호사협회 간부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변호사 500여 명으로 구성된 광고 규정 계약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등 6명을 업무 방해와 강요, 배임 혐의 등으로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소할 방침입니다. 모임 측은 이 회장 등 변협 집행부가 로톡 탈퇴를 종용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회원들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물론 지구촌에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 사용을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새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는 물론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대응하는 이른바 이가 백신으로 코로나19 백신 2세대의 막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올해 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와 BA5라는 생소한 이름이 붙은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후 이들 바이러스는 역대급의 면역 회피력과 전파력으로 지난달 한국은 물론 각국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며 수많은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New waves of the virus demonstrate again that the COVID-19 is nowhere near over. BA5는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발병 원인의 70%쯤 차지하며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BA5 등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이 세계 최초로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국 의약품관리당국은 모더나가 성인용으로 개발한 2개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가 코로나 백신이 안전과 품질, 효과 측면에서 기준에 부합해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2020년부터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형과 지난해 말부터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 BA1의 항원을 각각 발현하도록 개발된 메신저 리보 핵산 기반의 백신입니다. 앞서 모더나는 지난 6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가 백신으로 4차 접종을 받으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8배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ll, I think what's important about this is that the virus itself is mutating. It's a very busy virus. It's been mutating since its inception. And what this vaccine helps to do is it gives us another piece of armory. 영국은 모더나 이가 백신의 부작용은 기존 백신처럼 가벼운 편이며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과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다음 달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인 개량형 백신 승인과 접종을 추진 중이어서 코로나19 백신 2세대의 막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 경영자가 백신 4차 접종까지 마치고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라 대표는 성명에서
화이자 백신을 4차까지 접종한 데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며 매우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지만 상태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시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을 시작했다며 현재 격리 중이고 모든 공중보건 조치를 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8만 1,6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2만 1,873명 많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3만 8,210명으로 46.8%, 비수도권에서는 4만 3,453명으로 53.2%를 차지했습니다. 중국군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하며 군용기 30대 등을 동원해서 실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의회 대표단은 타이완 의회와 군사협력을 논의하면서 타이완 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중국군 동부정부 소속 군용기가 타이완이 시류 지배하는 펑우제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펑우제도는 타이완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타이완 해협의 섬들입니다. 동부정부는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미국 의원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전투 대비 실전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美国少数政客与台独分裂势力沆瀣一气，妄图挑战一个中国原则，不自量力，注定失败。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5시까지 중국 군용기 30대와 군함 5척이 타이완 주변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군용기 15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연일 군용기를 동원해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한 지 12일 만에 타이완을 찾은 에드마키 상원의원 등 미 의회 대표단 5명은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만나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안보 위협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前一阵子，中国在台湾周边海域进行长时间的军演，也严重干扰区域的稳定和平。 At this moment of uncertainty, we must do everything we can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for Taiwan.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 의회는 이번 미 의회 대표단과 군사협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미국의 안보 등 현안의 전략적 명확성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오늘 국회 연설에 나섭니다. 어제 오후 항공편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빌 게이츠 이사장은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환담한 뒤 곧이어 국회에서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연설에서 코로나19 등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과 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강조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집무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과 접견합니다. 윤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지난 6월에 통화하며 코로나19 극복 과정과 글로벌 보건 협력에서의 한국 역할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받는데 위원장이 공석이라 윤수현 부위원장에게 독대 형식으로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대출 잔액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 큰 고민거리는 다름 아닌 대출 금리입니다. 특히 신용대출 이자에 대한 볼멘 소리가 큽니다. 주변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보다 신용대출 금리 오르는 속도가 유난히 빠른 것 같아요. 실제 상승세도 가파릅니다. 지난 6월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은행권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까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2.25%포인트나 치솟은 건데 6%대를 기록한 건 8년 10개월 만입니다. 같은 기간 1.31%포인트 오른 전체 가계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훨씬 크게 상승했습니다. 신용대출은 개인 신용에 따라 금리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고
특히 담보가 없는 비교적 위험한 대출이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리가 오르자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 잔액은 268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2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째 내리막이고 감소폭도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큽니다. 올 하반기부터 연봉 이내로 제한됐던 신용대출 한도가 풀렸는데도 잔액이 오히려 감소한 겁니다. 신용대출은 상환 기간이 짧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에서 대출 한도를 많이 차지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르는 금리 플러스 DSR 강화로 인해서 신용대출이 더 불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의 잔액이 다른 대출의 잔액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연말이면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9%대에 다다를 수도 있는 만큼 여유 자금이 있다면 신용대출을 먼저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이 오늘 추려집니다.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군을 압축합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까지 국민 공모 방식으로 후보자를 천거받았고 본인 동의와 검증을 거쳐 한동훈 장관이 9명을 추려 추천위의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현직은 7명으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등이고 전직은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과 차맹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 2명입니다. 정체전선이 지나는 자리마다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은 전북 지역에 머물고 있고요. 특히 전북 전주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구름은 계속해서 남하하겠고 남부와 제주도에 국지성 호우를 퍼붓겠는데요. 이에 따라 충청 남부와 전북에 이어서 전남과 경북에도 호우특보가 확대했고요.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와 충남 부여에는 산사태주의보도 발령 중이니까요.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청과 호남, 경북 일부 지방에 밤사이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150mm가 넘는 호우가 예보돼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자유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며 양국 관계를 빠르게 회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윤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관련 구상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패전 기념일을 맞은 일본의 현직 강요들과 유력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한 달 사이 8배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오늘 휴가철 변수 등을 반영한 새로운 유행 정점 예측치를 발표합니다.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모더나사의 오미크론 변이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의 타이완 방문에 항의하며 군용기와 해군 함정을 대거 동원해 타이완 인근에서 실전 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 의원단은 차이잉원 총통 등을 만나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 본연습을 앞두고 오늘부터 나흘 동안 사전 위기관리 연습이 진행됩니다. 한미일은 하와이 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다국적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많은 비가 예보된 충청권과 전라권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 격상 지역은 대전, 세종과 광주, 충남북, 전남북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은 주의 단계, 그 외의 지역은 관심 단계를 유지합니다. 산림청은 선행 강우에 더해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충청 전라권의 산사태 위험이 높다며 긴급 재난 문자, 재난 방송 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 14명에 실종 6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수도권과 강원, 충남북, 전북 등지에서 만 건을 웃도는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에서 모두 14명이 사망했고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남도에서 모두 6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집을 떠나 대피한 사람은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7,749명, 주택 파손, 침수 등의 피해를 본 이재민은 2,28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사유시설 9,136건, 공공시설 1,116건 등을 합쳐 1,279건의 시설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 탓에 전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고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에 이재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서울 신림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입니다. 침수됐다는 걸 보여주듯 얼룩진 침대 매트리스가 길가에 버려져 있습니다. 또 문짝을 잃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 가릴 것 없이 침수 잔해물들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데 침수 직후 상황은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순식간이에요. 몇 분 만에 이게 물이 그냥 급속도로 차가지고 지금 쓰레기 이거 정리가 권하면 된 거예요. 여기 차가 못 다녔어요.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여기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여기 꽉 찼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 인력과 자원봉사자, 구청 공무원까지 투입돼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 인력이 침수 잔해물을 꺼내오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하고 자원봉사자는 집안 청소를 맡아 합니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만 수해 침수 피해가 6천여 건이나 접수돼 좀처럼 정리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폭우로 집이 물에 잠겨 대피한 이재민들입니다. 겨우 몸만 빠져나와 대피소로 이동한 만큼 또 한 번 폭우가 내리면 더는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너무 힘들죠. 여기서는 또 거주할 영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갈 데는 없잖아요. 지금 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거 제일 걱정된 거죠. 가면 공원 갈 데밖에 없어요 여기요. 한 발목 정도 지금 물이 차 있는데 지금 빨래를 끄집어내야 되고 전자제품은 뭐 할 것 없이 걱정이 되죠. 많이 되죠. 근데 어차피 뭐 이제 거기서 살 수는 없으니까. 복구 작업이 언제쯤 끝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막막한 상황. 또다시 큰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한숨만 깊어갑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기도는 집중호우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31개 시군에 긴급 지원합니다. 도는 호우 피해가 집중된 양평, 여주, 광주 등 3개 시군에 3억 원씩, 화성, 용인, 성남, 하남, 의왕, 연천 등 6개 시군에 1억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나머지 22개 시군도 비 피해 대응과 선제적 대비를 위해 5천만 원씩 지급하는 등 26억 원을 우선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후 시군별 복구 소요액을 파악해 74억 원을 추가로 내줄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언급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이른바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서 6개 분야 지원 계획을 내놨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 바로 일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이웃이라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는데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빠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꼭 77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이웃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진영 대결이 뚜렷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일본과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지난 1998년 발표한 이 선언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설정하는 게 골자인데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은 물론 국정 과제에도 담긴 내용입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해법은 빠져 반쪽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 비위를 맞추는 게 자유와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거냐며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래 협력을 마음먹고 과거 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협의하면 마음도 열리고 믿음도 생길 거라면서 이면에서 협의도 하고 고위 당국자끼리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 나토 정상회의에 다녀오는 길 과거사와 양국 미래는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한 것과 맥이 통합니다. 우리 광복절, 일본으로선 2차 세계대전 패전일 일본 집권당 자민당 강요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가지 않는 선에서 여러 고민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담겼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력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서 강력히 지지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미일 3국 동맹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3국의 공동 이익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패전 77년을 맞은 어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기시다 총리는 공물을 보냈고 현지 강요 등 주요 정치인들은 잇따라 참배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자민당 총재 명의로 공물을 복납했으며 개인 비용으로 충당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개각으로 임명된 다카이치 경제산업성 장관과 아키바 부흥 담당 장관 등 현직 강요들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참배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반발에 대해 어느 나라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존경의 뜻을 밝히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일본 패전일을 맞아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서 2번 다시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침략 전쟁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도쿄 부도칸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310만 명에 이르는 전몰자들에게 애도를 표한 뒤 전쟁의 참화를 2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평화주의의 깃발 아래 국제사회와 힘을 합해서 세계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를 벗어나 용산시대의 막을 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로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파격적인 출근길 약식 회견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인사파동은 독단적이라는 비판에 휩싸이며 지지율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여당 내홍까지 겹친 설상가상의 국면인데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반전의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박소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를 가장 큰 가치로 내건 취임식.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와대를 벗어나 용산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역대 없었던 출근길 약식 회견으로 파격 소통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얘기한 겁니다. 이래야죠.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와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고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마스크가 들썩일 정도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장면 또한 상징적이었습니다. 취임 열흘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반면 인사 문제에선 점수를 잃었습니다.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이어 의혹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 나토 정상회의 이후 불거진 김건희 여사 사적 수행 논란, 그리고 윤 대통령의 거친 발언들까지 부정평가가 쌓였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거죠. 만 5세 입학 추진을 비롯한 정책 논란으로 지지율이 20%대 중반까지 떨어지자 결국 휴가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경질합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기록적인 집중 호우 속 대통령 퇴근 논란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회견으로 극에 달한 여당 내홍까지 설상가상. 저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지지율은 잠시 하락세를 멈췄지만 윤석열 정부의 100일 성적표에는 씁쓸함이 더 큽니다. 대통령실 개편 고심이 깊어지는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국정 동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금이 바로 보수혁신의 정체성을 세워야 할 때라며 자신이 선봉해서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광복 77주년을 맞아 자신의 SNS에 일신의 영달에 연연하거나 비겁하게 뒤로 숨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흑역사와 나라의 자존심을 짓밟은 굴욕과 굴종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보수혁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대표의 작심 기자회견을 비판하며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1년 전 전당대회 때는 당원과 국민이 무언가 바꿔보자는 심정으로 이준석 신드롬을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윤석열 정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게 민심과 당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아직도 1년 전 상황으로 착각하고 막말을 쏟아내면서 떼를 쓰는 모습은 보기에 딱하다며 이제 변화에 적응하고 보다 성숙하고 내공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했던 강훈식 의원이 안방인 충청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부진하자 중도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박용진 의원 1대1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역별 순회 경선에서 저조한 득표율 끝에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강 의원은 국민적 인지도가 낮다는 데 한계를 느꼈다면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당원께 그 변화와 혁신의 적임자임을 설득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내 파랑과 이변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은 이른바 반명 단일화만으로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면서 사실상 박용진 의원과 단일화나 연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젊은 수권 정당을 만들기 위한 또 서로 간의 비전을 공유하지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세를 받는 이재명 의원은 강 의원의 사태가 아쉽다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훌륭한 차세대 리더를 발굴했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 텃밭인 광주 전남 지역을 찾은 이 의원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강조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비록 타인에게 폭력의 결과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진정한 자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역시 광주를 찾은 박용진 의원은 아직 전체 유권자의 70%가 투표하지 않았다며 97 주자로서 새로운 승부 의지를 다졌습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미래 세대인 우리 97세대가 더 힘을 합쳐서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져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강훈식 의원이 중도 사퇴했지만 박용진 의원과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은 만큼 이재명 의원의 대세론에 더 불을 지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 제안 1호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논란만 남기고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론과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대안 없이 갈등만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진행된 국민 제안 온라인 찬반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에 반영할 제안 3개를 뽑겠다던 정부는 중복 투표, 즉 어뷰징을 이유로 안건 선정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의무 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소상공인 단체와 마트 노조의 반발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 제안, 온라인 투표, 규제 심판회의 등 온갖 방법을 통하여 저희 영세 상인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갈등의 불씨를 지핀 셈입니다. 공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규제 심판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심판부 회의를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의무 휴업 폐지 또는 의무 휴업일이나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수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트와 소상공인 단체,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정작 논의 주체에 소비자들은 빠져 있어서 여론 군불만 떼는 투표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국민의 의견을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거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마트와 소상공인 단체는 이달 말 2차 규제 심판 회의를 열고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트와 소상공인 단체의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대체할 해법이 단기간 나오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이 오늘 국회 연설에 나섭니다. 어제 오후 항공편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빌 게이츠 이사장은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환담한 뒤 곧이어 국회에서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연설에서 코로나19 등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과 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강조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집무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과 접견합니다. 윤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지난 6월에 통화하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과 글로벌 보건 협력에서의 한국 역할 등을 논의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받는데 위원장이 공석이라 윤수현 부위원장에게 독대 형식으로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오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에 나선 국민의힘이 오늘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합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원과 사무총장, 대변인 등 주요 당직 인선 결과를 발표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원은 당연직인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3명을 포함해서 모두 9명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의원 방탄 논란을 빚은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합니다. 전준희는 현행처럼 기소가 아닌 1심 유죄 선고 때 당무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 가구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 발표하는 250만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계획에 반지하 대책을 포함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지시로 반지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 이를 함께 담을 계획인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서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총장 후보군을 압축합니다. 추천위는 오늘 회의를 마친 뒤 후보 3, 4명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한 장관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8만 1,6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2만 1,873명이 많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3만 8,210명으로 46.8%, 비수도권에서는 4만 3,453명으로 53.2%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이 코로나19를 일으키는 기존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에도 모두 대응하도록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 사용을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영국 의약품관리당국은 현지 시간 15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성인용으로 개발한 이가 코로나 백신이 안전과 품질, 효과의 측면에서 기준에 부합해 사용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가 백신은 2개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말합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낙마하면서 교육부는 또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후임 장관을 찾기까지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야심차게 시행하려던 교육개혁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일었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만 5세 입학과 외고 폐지를 추진했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결국 한 달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두 차례나 수장이 낙마하면서 후임 장관 인선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담당하는 교육의 특성상 더 높은 도덕성 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인데 교육계 덕망가들은 모두 후보자 지명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개혁도 추진 동력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던 만호세 초등학교 입학이나 외고 폐지는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고 그 정책은 사실상 폐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지방대의 불만이 커진 상태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으로 돌려 고등교육을 개혁하는 과제는 교원단체와 교육청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묵은 난제인 유보통합이나 대입제도 개편 같은 민감한 문제들이 산적했지만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는 3주 넘게 출범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중장기 발전 계획, 학제 개편, 기타 많은 것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빠른 시일에 구성을 해서 100년대계 교육정책이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이 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가수 송가인 씨를 비롯한 국악계가 교육부는 음악 교과서에서 국악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국악교육자협의회는 교육부가 국악교육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22년 개정 음악교육과정에서 국악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악계 연구진이 교육부와 연구 책임자에게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연구진들은 2차 연구 참여를 중단하고 전원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김포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김포공항 상공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착륙하지 못하고 오후 4시 반쯤 청주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승객 170여 명은 청주공항에서 항공사가 마련한 전세버스로 옮겨 탔고 저녁 8시 반쯤 도착지인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항공사는 김포공항 주변 역바람으로 착륙이 어려웠고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전세버스로 승객들을 도착지까지 이동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제주도가 이런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 제주형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5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고 덩달아 교통사고도 많습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깝습니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와 교통약자인 고령자가 특히 많았고 관광지인 만큼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보행자 중에서도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430억 원을 들여 스마트 신호체계와 교통안전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또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무단횡단을 막는 펜스 설치, 고령자 보행자동 감지 시스템 설치 등에도 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보행자와 교통약자 관련 예산은 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총예산 3,475억 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는 충돌이 예상될 때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첨단 안전장치 ADAS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안전 위험도 분석으로 사고가 잦은 지방도와 교차로를 개선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응급 환자 이송 시스템도 만듭니다. 이런 대책을 통해 지난 2020년 연간 68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26년 29명으로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관계기관 및 부서와 사업을 추진해 OECD 상위권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남 함양군 지곡면 대전에서 통영고속도로 대전 방향에서 SUV에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전면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엔진 과열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 지름 40에서 60cm가량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사고 지점 주변 차량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새서울철도 측은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보수하고 땅 꺼짐이 생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 연천군 읍내리에 있는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약 6,000제곱미터 크기의 공장 건물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은 3시간 만인 오늘 오전 2시쯤 큰 불길을 잡고 한때 발령됐던 대응 1단계를 해제했습니다. 인천에서 카페 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인천 계양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오후 4시쯤 같은 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를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실패하고 도주했습니다. 중국군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의 타이완 방문에 맞서 군용기와 군함을 대거 동원한 실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메신저인 위챗 계정을 통해 어제 동부전구는 타이완 섬 주변 바다와 하늘에서 연합전투에 대비한 순찰 실전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이 미국 의원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실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타이완이 시료 지배하는 펑우 제도 상공을 비행하는 중국군 군용기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타이완 입법원은 15일 미국 의원 대표단의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명확성을 요구했다고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전날 타이완에 도착한 미국 상하원 의원 5명과 비공개 회담을 열었습니다. 타이완 집권 민진당 국제부 주임인 리즈정 위원은 회담이 끝난 뒤 타이완과 미국 관계, 영내 안보와 군사 정세, 미국의 타이완 관련 전략적 모호성 정책 등에 대해서 폭넓게 대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과 관련해서 타이완에 대한 안보 약속, 타이완 방어 등에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명확한 정책과 태도를 보이길 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 본연습을 앞두고 오늘부터 나흘 동안 위기관리 연습이 진행됩니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등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 조성되는 징후를 가정해 한미가 공동으로 이를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익히는 위기관리 연습을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위기관리 연습이 끝나면 오는 22일부터는 실제 전시체제로 전환된 이후 상황을 가정한 UFS 본 연습이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을 통합해 시행됩니다. 한미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일과 호주, 캐나다 해군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하와이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에서 한미일 3국은 정보 공유 약정에 따라서 각국의 함정 레이더가 탐지한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현재 남부지방은 호우 비상입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는 전북과 경북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호우 피해 복구가 되기도 전에 또다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보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충남 논산과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그밖에 충청 남부와 호남, 경북 남서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기도 여주와 충남 부여, 전북 부안과 무주, 완주에는 산사태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앞으로 비구름은 남부지방에 머무르며 내일까지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남해안 많은 곳에 150mm 이상, 그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는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폭우와 함께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초속 25m 안팎의 소형 태풍급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